사마천이 남긴 역사서 사기를 저는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 우리 나라에 상연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가운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절대 반지라는 그 반지가 나오는데 그 절대 반지를 제가 패러디해가지고 사마천의 역사서인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제가 사기를 중요시한다는 뜻도 되거니와 또 이 역사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절대 역사서로 만들어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 이면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사마천의 삶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를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쭉 훑어보면은 사마천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슬픈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비극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오늘날 더한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사마천의 피를 먹고 탄생한 책이 사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마천이 47살 때 일흥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변호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흥이라는 장수가 흉노하고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둘 때는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일흥을 칭찬하다가 일흥이 패배하니까 모두 다 일흥을 손가락질합니다. 이때 사마천이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일흥이라는 장수를 변호합니다. 이것이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사마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사마천의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고 사마천 나이 48살 때 일흥이라는 장수가 흉노에게 군대에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소문의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무지라는 황제가 일흥 장수의 노모를 포함해가지고 어머니를 포함해서 전 가족을 몰살시키고 역적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사마천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사마천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사마천은 40대 중반부터 42살 때부터 사기를 집중적으로 조술하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사건에 말리게 됩니다. 사마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사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는 선비들이나 지식인들에게 사대부들에게는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끔. 사마천은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사형당하는 치욕보다는 그냥 자살을 해버리면 최소한의 자존심과 존엄성은 지킨 상태에서 자기의 일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끝내지 못한 일, 즉 오늘날 남아있는 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가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50만 전이라고 하는 이게 속전이라고 합니다. 50만 전이라고 하는 큰 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에게도 돈이 없고 또 돈 가진 누구도 사마천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황제의 심기를 건드린 죄인입니다. 또 역적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반역으로 몰린 죄인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이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사마천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또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보신에 급급한 신하들이나 돈 많이 가진 자들이 아무도 나서가지고 사마천을 변호하거나 사마천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내고 죽음을 면하는 방법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은 궁형을 자청하는 방법입니다. 궁형이 뭐냐? 남성의 성기를 잘라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은 수염이 없는 초상화를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염이 없는 사마천의 초상화를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초상화다라고 부르는데 바로 사마천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가지고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성기를 잘라내는 궁형을 자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기를 잘라내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목소리가 여성처럼 변하고 수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에서 보시는 내시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수염과 머리카락이 가장 중요시됐던 시대에서 수염을 잃어버린 남자, 목소리는 여자처럼 변한 남자, 이 남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죽음보다도 그래서 궁형을 더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마천은 바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음보다도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했던 겁니다. 그 궁형을 자청하고 난 다음에 50세 때,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할 때 나이가 49살이었고요. 옥에서 풀려난 해가 50세입니다. 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한 4, 5년 정도 사기를 더 완성하는데 매진하고 난 다음에 사마천은 일생을 마친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정설이 없습니다.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살설, 행방불명, 심지어는 사마천 후손들은 사마천이 그 이후에 또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처형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사마천 죽음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궁형을 선택했다라는 이 선택이, 이 위대한 선택이야말로 절대 역사서 사기를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 인간들은 다 선택을 때로는 강요받기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놓고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또는 이 회사가 몰락으로 접어드느냐,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궁형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거의 완성해 놓고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고유일사,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 혹 중우 태산,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혹 경우 홍모,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그 이유는 용지소추 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이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만은 그 죽음의 무게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날 만큼 죽음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죽음을 이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용하는 방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선택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세 사람들의 평가가 이 사람의 죽음을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이런 죽음, 하찮은 죽음은 새털보다도 더 가볍게 평가하는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마천이 믿었기 때문에, 즉 죽음이 갖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마천은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태산보다도 무거운 죽음을 결과적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는 결과가 따라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마천에게는 사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또 어떤 결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이상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뒤따라야만이 최소한 새털보다 가벼운 죽음은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의 선택이, 궁형의 선택은 대단히 치욕스러웠습니다만 그 선택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누가 했던 선택보다도 위대한 선택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사기입니다. 사마천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물로 남은 사기라는 역사책을 제가 절대 역사서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절대 역사서라고 부르는가라는 그 이유가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절대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를 적절하게 대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사기를 읽어도 재미가 없고 또 의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를 제가 절대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마천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물이다라는 것 자체,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청하고 나서 완성한 역사책이다 라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마천의 위대한 선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사마천이 죽음보다도 치욕스러운 궁형을 자청하고 남긴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제일 먼저 대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책을 남겼습니다마는 한 역사학자가 300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사로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정리한 역사책은 사기를 외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류 역사상 3000년 통사를 간결하고 생생하게 정리한 역사책은 사기가 유일하다. 따라서 사기는 절대 역사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중국 역사는 물론이고 중국 역사를 5000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문명 5000년사 이렇게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5000년 반만년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일수 50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5000년 역사를 이해하는데 위로 3000년 역사,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천이 살았던 그 당대까지 3000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고 부르는 세 번째 이유, 중국 역사를 알기 위해서 또는 중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여기에 플러스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중국인들의 성격이나 기질, 중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 중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냐 그러면 역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와 인간의 심리 문제 또는 중국인의 성격 문제를 가장 생생하게 또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잘 건드려주고 있는 역사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될 책이다. 다음으로는요. 사기는 인간의 역사책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인물 숫자가 400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만 해도 400명이 넘고요. 그 가운데서 주인공들은 200명이 넘습니다. 수많은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사마천의 사기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4000명이나 되는 인간들 가운데에서 직업 숫자를 통계를 내봤더니 직업 숫자가 무려 1300개나 되더라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사마천이 그 당대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이 남긴 역사책 가운데에서 사마천만큼 인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또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는 눈길로 또 인간에 대해서 동정의 눈길로 역사책을 남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많은 인간 군상의 적나라한 모습과 인간의 본질을 통찰한 인간학의 교과서, 이것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동시에 사마천은요, 이런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삶의 올바른 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의 인생 역경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기 속에서는 꼭 거의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내가 평생 내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영향을 주는 또는 그런 감동을 주는 멘토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멘토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역사책, 그 고전이 바로 사기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사마천은 역사소설의 기본인 현장감이 살아있습니다. 사기 속에는. 왜? 사마천 20살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권유로 천하를 여행합니다. 약 3년간에 걸쳐가지고 2, 3년간에 걸쳐가지고 역사 현장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하게 될 이 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모두 현장감이 살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꿈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꾸미지 않더라도 사기 자체만으로도 현장감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마천의 문장력까지 문학적 표현까지 플러스가 됨으로써 문학적 표현이 생생한 최고의 인문서로서 사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시 절대 역사서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기는요, 중국 역사의 표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 역사의 기본적인 역사 체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사기는 모두 5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봉기 12권, 표 10권, 서 8권, 세가 30권, 열전 70권, 130편 또는 130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운데 봉기의 기자하고 열전의 전자를 따가지고 기전체라고 부릅니다. 이 기전체 역사책은 역사소설체제로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최초고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중국 정통 역사소설체제로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역사소설체제가 2000년간 영향을 미쳤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절대 역사서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체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역사체제는 중국 역사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기전체 역사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이름도 그대로 사기입니다. 사기 역시 기전체 역사책입니다. 기타 동남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 사기가 미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의 역사책이자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사기이기도 합니다. 참 사기가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들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인물 군상들을 쭉 살펴보면요. 별의별 인간들이 다 나옵니다. 코미디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폭, 두목들, 심지어는 킬러들, 자격들의 이야기까지, 심지어는 동성연애자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인간들의 역사, 보통 사람들, 물론 지금 자객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정통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리라든지 특별하게 관료들을 제외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하층에 속하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일일이 사마천의 시각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2100여 년 전에 자각한 한 역사가의 분신, 이것이 바로 사마천의 사기고 사마천을 절대 역사서로 평가받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천의 사기는요, 사마천의 피를 먹고 탄생한 역사책입니다. 왜 피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성게를 잘라내는 궁형을 하게 되면 엄청난 출혈이 심합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약 3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마천은 옥에서 풀려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심경을 표현한 편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미처 완성하지 못한 사기를 완성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내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사마천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력자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지배계층들의 삐뚤어진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존엄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기의 내용을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사마천이 옥에 갇혀가지고 궁형을 자청하고 풀려나기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즉 옥에 갇히기 전까지만 해도 사마천은 자기 당대의 황제였던 한무제를 찬양하고요, 자기의 조국이었던 한나라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싶었던, 음악으로 얘기하면은 교향곡을 사실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영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옥에 갇히고 궁형을 자청하고 형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성기가 없는 상태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기까지 과정, 이 과정에서 사마천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사기의 내용을 철저하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시각이 지배층 중심에서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통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 나간 겁니다. 사마천의 절대 역사서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마천의 위대한 선택과 그 위대한 선택이 단순하게 선택으로 머무르지 않고 보통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한 차원 높이 승화됐다라는 점이 사마천의 사기를, 절대 역사서로서의 사기의 값어치를 더욱더 더 크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바로 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사 일거에 불부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기에 보면은 이 킬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사기에는 다양한 인간들의 유형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자객열전, 누군가의 청을 받아서 또는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서 요인을 암살하는 암살자들 이야기입니다. 자객열전이라는 건. 참 2100여 년 전에 이 킬러들의 이야기를 역사책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은 또 그 내용 또한 감동적인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장사 일거해 불부안이란 말은 자객열전 가운데서도 주인공에 속합니다. 자객열전은 모두 5명의 자객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현가라는 인물인데 이 현가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통일제국의 첫 황제인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떠나면서 역수라고 하는 오늘날 하북성에 있는 역수라고 하는 물을 건너가면서 불렀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역수를 건너가면서 불렀기 때문에 흔히들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그 노래를 역수가라고 부르는데 역수가 한번 들어보시죠.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는 차갑다. 장사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바로 이게 장사 일거해 불부안이라는 말이 장사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현가의 역수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객 현가가 제국의 심장이었던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남성들이 늘 특히 직장 생활이라든지 조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 남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사나이 이야기, 남성의 그 본능적 깊숙이 감춰져 있는 남자들의 그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대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문 경영에 관한 이야기들, 특히 이제 인문학 고전들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경영이라든지 리더십에 맞춰져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문화 쪽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서양이나 동양의 고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얘기를 해왔고 또 조직 문제들, 또 인간관계 문제, 처세라 그러죠. 그죠? 처세 문제들, 그 다음에 리더십 문제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그 문화적인 측면들 또는 요즘은 이제 영성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존엄한 존재이다 보니까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는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은 사마천의 사기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오늘 현가 이야기는 한 사나이가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국의 심장인 진시황의 심장을 겨누었던 그런 이야기. 정말 그죠? 찡한 이야기입니다. 빤히 가게 되면은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간에 현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현가 스스로가 이 역수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사 한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여기서 그 자객 현가하고 진시황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그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통일 자체는 대세였기 때문에 그 통일에 따른 역효과가 문제였지 통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진시황이 통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7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칠웅이라고 하는 7개 나라가 진나라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6개 나라죠. 그죠? 나머지 6개 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에 의해 가지고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진시황은 통일시켜 놓으면은 각 지역에 중국 땅이 좀 넘습니까? 그 당시 진나라가 통일한 중국의 영역이 한 300만 제곱킬로미터. 오늘날로 보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덩어리의 15배 정도 됩니다.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려다 보면은 문화가 다르고 그 당시 또 언어도 달랐고 또 문자도 다 달랐습니다. 진시황의 문자 통일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쓰는 자의 길이도 달랐고 저울의 무게를 다는 저울도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차들 술의 바퀴의 크기나 술의 폭도 다 달랐습니다.
진시황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통일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 사업도 역시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너무 급하게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진시황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이건 이제 역사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습관이 들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나라들은 자기네 문화와 역사가 있고 자기네 풍토가 있습니다.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진시황의 진나라에게 맞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좀 천천히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다른 나라들의 또는 다른 문화의 풍토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관성의 법칙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차분히 만약에 통일 정책을 실시했으면 최초의 중국사 최초의 통일 왕조였던 진나라가 상당히 오래 갔을 겁니다. 너무 급하게 그 통일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반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연나라 오늘날 하북성 북쪽 지역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연나라라는 곳은 진시황에 대한 원한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특히 태자 단이라는 사람은 진시황하고 그 조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인질로 잡혀 있을 때 서로 관계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그 악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자 단이 점점 더 조여오는 진나라의 압박을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해소시켜 보자. 지금 이제 그 과정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입니다. 통일하기 전이니까 계속 옆 그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진나라가 이제 합병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연나라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연나라 태자 단이 그 진시황을 직접 암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소위 얘기하는 군주 시스템에서는 지금도 우리 조직 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대표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든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게 되면 힘을 분산시키지 못하면 그 대표가 뭐 아프다든지 또 대표가 부재중일 경우에 심각한 조직 내 전체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나누는 겁니다. 이 권자, 권력의 권자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면 자전을 찾아보시면 균형을 이룬다라는 뜻이 원래 저울추라는 뜻입니다. 권이라는 것이. 실제로 진나라 유물 가운데에서도 이 권이 많이 나옵니다. 저울추입니다. 저울추라는 게 뭡니까? 양쪽의 물건하고를 달 때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밸런스 오브 파워입니다. 힘의 균형이 권력입니다. 그러려면 권력은 힘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요.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권력자를 제거하면은 그 조직 전체가 와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나라 태자단도 바로 그런 것을 노리고 그 진시황을 암살할 사람을 물색을 했고 바로 현가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현가가 연나라 태자단과 인연을 맺어서 연나라의 땅을 바친다라는 명분으로 그래서 연나라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을 바치겠다 그러면은 지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속에다가 비수를 감춰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요.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짧은 비수를 지도 끝에 넣고 진시황에게 지도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지도를 펼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에 비수가 나면 그 비수를 뽑아서 진시황을 찌르려고 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비수를 뽑아서 찔렀는데 진시황이 피하는 바람에 옷자락만 베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도망다닙니다. 이 장면이 사기에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현가의 칼을 피하려고 이 궁궐의 그 진나라 궁전의 기둥 사이를 맴맴맴 돌면서 도망다니는 장면들이 아주 실감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진시황을 돌보던 의사가 이제 어이라 그러죠. 그죠? 의사가 그 약상자를 현가에게 던지고 시간을 벌므로써 그 사이에 진시황이 차고 있던 자기 칼을 등 뒤로 돌려가지고 현가의 다리를 베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 현가는 그 진시황의 칼과 그 다음에 진시황의 시병들의 수많은 그 칼에 해가지고 난도질을 당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진시황의 암살이 실패로 돌아간 대목인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요. 현가가 실패할 걸 알면서도 또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역수가를 부르면서 떠나는 장면이 이 우리
그 생활에 지친 또 조직 생활에 지친 남성들의 그 본능을 사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 답답한 심정 이런 부분들을 그 현가가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렬하게 산화한다 그러죠, 그죠? 옥새하는 장면. 대세의 끝자락에 매달려서 대세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한 무모한 사나이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 남자들 그 본능 저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사나이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대목이 바로 현가의 진시황 암살 대목입니다. 우리가 조직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이렇게 욱하고 내저지르고 싶은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지르지 못하죠. 그래서 뭔가 대리만족을 찾습니다. 대리만족을 찾을 때는 여러분들 사기에 나오는 자객열전 가운데 현가의 진시황 암살 대목 그리고 그 역수가 장사일거해 불부안이라는 역수가를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 또 한번 따라 읊어 보시면은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대신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사기의 문학적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든지 서양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그 깡패나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었을 때 그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뭐 구두를 닦는 장면이나 또 좀 심하면은 구두를 혓바닥으로 핥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사실 이런 굴욕적인 장면에 오리지널 요즘 이제 지적 소유권은 누구냐 그러면 그 한나라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쟁취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한신이라는 명장이 사실 지적 소유권자입니다. 그 사마천은 20살 때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한 3년간에 걸쳐가지고 300만 제곱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그 당시 중국 한나라 땅을 역사 현장을 대부분 다 탐방하는 그런 아주 2100여 년 전의 학자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현장을 방문합니다. 사기가 생생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마천이 20살 때 약 2,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역사의 현장들을 다 돌아다닌 덕택입니다. 사마천 한신의 고향인 오늘날 강소성 회음시라는 곳을 직접 탐문을 했습니다. 탐방을 해가지고 한신의 열전, 그 회오무 열전을 상당히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오늘 바로 그 한신이 젊은 날 건달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건달들의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과지욕,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과자라는 건 바로 이제 가랑이라는 뜻이고 하자는 아래 하자죠. 그래서 가랭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고 해서 과지욕이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기에서도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과지욕이 갖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토사구팽 당하게 되는 한신의 비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과지욕 참는 장면 무엇을 참을 것이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걸 참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참아서는 안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탐문을 해가지고 그 고장 사람들에게 한신의 젊은 날 또 어린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신에 관계된 거의 모든 일화들은 다 수집을 합니다.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을 방문했을 당시는 한신이 죽고 난 다음에 채 100년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에서 정말 건달 생활을 하든 하지만 뜻은 큰 뜻을 품고 있었던 한신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에 요즘 얘기를 하면 뭡니까? 출세했죠. 그죠? 그걸 우리는 이제 출세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를 비단 옷을 걸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금의환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의환향했던 한신의 이야기는 그 한신의 고향에서는 거의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상당히 많은 그 한신에 관한 이야기를 체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그 주목되는데요.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한신이 젊은 날, 그 당시에는 뭐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었냐 그러면 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이걸 패금 풍속이라고 합니다.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는데 한신이 굉장히 큰 칼을 등 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신의 초상화, 이렇게 옛날 남아있는 초상화를 보면은 역시 한신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신이 큰 칼을 차고 다니니까 뭐 직업도 없고 변변하게 일하는 것도 없는 놈이 큰 칼을 차고 다니니까 동네 건달들이 늘 한신을 이제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건장한 젊은, 역시 그 건달이겠죠. 그죠? 건달이 한신의 길을 막고는, 야, 너 큰 칼만 차고 다니면 다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가 용기가 있으면 그 칼을 뽑아서 나를 한번 찔러봐라. 한신이 그 건달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참 한신 입장에서는 그 시쳇말로 같지 않죠. 예, 아이고 같지 않은 놈. 그래서 나 싸우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건달이 싸우기 싫으면 내 가랭이 밑을 기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신이 가랭이 밑을 기꺼이 그걸 기어갑니다. 사마천은 이 대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독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한신이 그 가랭이 밑을 기기 전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건달의 얼굴을 잠깐 빤히 쳐다봤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사마천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한신이 건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는 얘기는 건달을 같지 않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신의 그 오만한 성격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목을 사마천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한신의 운명을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랭이 밑을 기는 치욕을 참고 한신이 대장군으로서 성공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날 한신의 고향에 가면은 그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리는 지금 이제 복개되고 없지만요, 덮여 있지만은 과하교라고 해가지고 팻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과하지옥을 통해 가지고 한신이 큰 인물로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마천은 한신이 그 젊은이, 시비가 붙었던 그 젊은이를 통해 가지고, 젊은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는 대목을 통해 가지고 한신의 마지막 운명까지도 예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과하지옥에 일단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요, 과하지옥이라는 고사성어는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아라는 뜻입니다. 더더군다나 하찮은 일을 가지고 참지 못해 가지고 성을 내거나 상대편을 다치게 만들 경우라면은 자기 인생 캐리어에 굉장히 큰 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일부러 고의로 나한테 시비를 걸었다고 해가지고, 주먹이 내가 훨씬 더 센데 보잘것없는 인물인데 조금 나를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건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먹으로 치거나 때려서 상처를 내게 될 경우, 그렇게 해서 경찰서 가서 법에 또 따라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면은,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명성에 대해서 오점을 남긴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지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쓸데없는 시비, 그다음에 사소한 일 때문에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해가지고 큰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래서 큰 결과를 낳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참아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을 줄 알아야만이 언젠가는 큰 인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과지옥입니다. 한신은 이 과지옥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인내함으로써 서한삼걸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신은 배수진이라는 유명한 거죠. 전투에 필사의 각오를 하고 등 뒤에다가 물을 지고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다라는 그 배수의 진이라는 유명한 또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한신이 남긴 재미난 또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나라하고 그 한신이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한신이 아침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조나라를 깨부시고 회식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조 회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저녁 때 모여가지고 그 성과가 좋으니까 우리 팀들 오늘 모여서 회식합시다 할 때 그 회식이 바로 한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기가 그 원전입니다. 회식이라는 그 재미난 단어의 원전도 사실 사기에서 나왔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한신입니다. 한신은 여러 재미난 이야기 일화들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방에 의해 가지고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1등 공신이 제거당하는 그 공신 제거의 선례를 남긴 인물이 또 한신이기도 합니다. 사냥감인 토끼를 잡고 나면은 사냥개인 개는 삶아 죽인다라는 토사구팽으로 결말이 난 한신의 비극의 원래 뿌리가 또는 그 씨앗이 어디 있냐 바로 과지역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한신이 과지역을 통해서 한순간은 성공했습니다. 참을 걸 참고 또 사소한 시비에 말리지 않아 가지고 큰 뜻을 품은 남자일수록 사실 사소한 문제, 사소한 시비 때문에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기의 단점을 표출해 버리거나 자기의 승질을 부려버렸을 때는 그 큰 뜻조차도 전부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지역이라는 고사성어는 한순간 사소한 일을 참음으로 해가지고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나이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하지만 이 과지역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비를 참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오만한 성격 때문에 그 상대편을 무시하는 그 오만함이 결국은 한신으로 하여금 나중에 큰일을 만났을 때는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했다라는 점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순간 치욕 참는 건 중요하지만 그 한순간의 치욕을 참는 것이 사소한 일,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오만한 기질에서 나와가지고 상대편을 무시하면서 사소한 시비를 참는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신의 과지욕은 한신의 오만한 성격으로 시비를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를 참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인식해서 상대편을 무시하거나 상대편을 깔보는 자세로서 치욕을 참는 것이 아닌 상황 분석력에 따라서 상황 인식에 따라서 상황 판단력에 따라서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큰 뜻을 이룰 수도 있고 나중에 큰 위기에 닥쳤을 때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과지욕은 단순한 의미,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만의 과지욕을 알고 계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지욕은 바로 사마천은 거기다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사마천의 한신의 오만한 성격 때문에 토사구팽의 비극으로 결말이 나는 것까지도 함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참지 못할 것도 참아야 되지만 그건 상황 분석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인식에서 나온 참 인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상황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놈이 나보다 훨씬 더 못났고 아주 그 보잘것없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는 상대하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참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야만이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 분석과 상황 판단에 대한 인내와 오만한 성격에서 나오는 인내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과지욕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고사성어는 뭐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치가들도 심심하면은 입에 올리는 고사성어고요. 또 조직 내에서도 토사구팽이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어떠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상당한 공을 세우고 났더니 상 대신 돌아오는 것이 뭐 공고사직이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공신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명한 고사성어인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세 군데나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그 5월 동주 아시죠? 그죠? 5월 춘추의 가장 핵심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인 범녀라고 하는 그 책사의 입에서 나온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한신의 모사였던 괴통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신이 그 숙청당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야기가 바로 토사구팽입니다. 토사구팽은 앞에 네 글자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는 조진장궁이라 그래가지고 날던 새를 다 잡고 나면은 좋은 활은 감추어 둔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진장궁, 토사구팽 이렇게 8글자가 대꾸를 이루는 그런 고사성어입니다. 동양사회 특히 왕조체제에 있어서 공신숙청에 제일 먼저 선례를 남긴 사람이 바로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공신숙청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한신의 숙청입니다. 한신이 토사구팽 당하는 장면이 정말 그 공신들에 대한 숙청의 대명사처럼 남아 있습니다. 대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그전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범녀라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거론했는데 범녀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그 월나라를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월나라를 패자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문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종이라는 사람에게 범녀가 함께 은퇴하자라고 권하면서 했던 말이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 당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장 좋은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종이 그 범녀의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왕이 내린 그 칼을 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토사구팽은 그 한신에 앞서가지고 몇백 년 전에 이미 범녀 그다음에 문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한신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사구팽 하면은 그냥 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범녀하고 문종, 특히 문종이 토사구팽 당한 인물로 아마 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인물로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그 동양 사회에 있어서 그 공신숙청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오리지널 처음으로 공신숙청을 단행한 인물이 유방입니다. 한나라 유방입니다. 문종은 한 사람만 그 숙청당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유방은 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팽월 그다음에 그 일등 공신이었던 여러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공신들을 숙청하게 되느냐? 이 한신의 모사였던 괴통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괴통은 한신에게 뭘 권하냐 그러면 한신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한신이 유방과 항우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한신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균형이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이제 캐스팅 보드를 한신이 쥐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괴통이라는 사람은 한신에게 누구도 돕지 말고 스스로 자립해 가지고 천하를 삼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천하 삼분하면은 바로 제갈량이 떠오르시겠지만은 제갈량보다 먼저 오리지널 이 저작권자는 괴통이라는 사람입니다. 괴통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한신에게 천하 삼분해 가지고 정립해라 세발소처럼 권합니다. 한신이 결국은 머뭇거리다가 천하 삼분을 하지 못하죠. 천하 삼분을 권유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바로 한신이 에게 천하 삼분을 권하면서 괴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고진주란 말을 합니다. 공이 높은데 어느 정도로 높으냐? 주인을 떨게 할 만큼 높은 공신들. 이게 공고진주입니다. 그래서 공신으로서 공을 세웠는데 그 세운 공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군보다도 높을 경우에 또 주군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높은 공을 세웠을 때는 항상 경계하니까 늘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이 주인보다 높은 공신은 언젠가는 숙청을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괴통입니다. 하지만 한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성심성의껏 유방을 도와준다면은 그렇게 해서 유방이 큰 그 사업을 이루게 성취하게 된다면은 나한테 상을 주면 상을 줬지 어떻게 날 제거하겠느냐?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낙천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한신이 숙청당하게 되는데요. 한신이 숙청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 그 창업하고 수성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업할 때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 기반을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고라고 하는 유명한 한나라 초기 유방의 밑에 있던 신하 가운데 한 신하가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창업과 수성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방에게 이 육고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책 좀 읽으라고 권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은 사람이다. 마상득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 책이 뭐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육고라는 사람이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상득지, 마상치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말 위에서 천하를 얻는 것과 천하를 다스리는 것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이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통치의 방법을 달리했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이겁니다. 수성과 창업이 다릅니다. 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주군을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창업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주인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한신이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한신이 다른 공신하고 나는 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신이 도리를 알고 겸손하게 자신의 공과 능력을 뽐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일단 공을 세우고 나면은 창업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겸손하게 자기의 공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주인도 주군도 경계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한신이 그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정확하게 한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가서 투사구평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공신이 훌륭한 공을 세워서 뽐내고 다닌다고 해서 무작정 공신을 숙청해버리거나 제거할 수는 없는 게 오늘날 조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원칙이 있는 농공행상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의 공을 정확하게 따져서 또 그 사람이 한 역할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맞는 권한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농공행상에 따른 즉 창업에 따른 약간의 불만들을 없애고 순조롭게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원칙 있는 농공행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진문공이라는 사람, 춘추시대 때 문공이라는 사람의 농공행상 원칙하고 그다음에 제갈량의 상벌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진문공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공이 초나라라고 하는 강대국하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업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초나라가 강을 건너오게 됐습니다. 성복입니다. 업전투가 아니라 성복전투인데 성복전투에서 강을 건너오게 됐는데 자 초나라가 강을 건너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참모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전략을 제기합니다. 한 사람은 건너기 전에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그거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춘추 시대 때는 대의 명분이 살아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상대편이 다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공격하거나 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춘추 시대의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그런 그 페어플레이 정신은 사라지고 승리만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문공이라는 사람이 자 건너기 전에 공격하자는 사람과 건너고 난 다음에 공격하자는 두 의견을 놓고 건너기 전에 공격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어긋나는 방법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농공행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을 줘야 됩니다. 놀랍게도 문공이라는 사람이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A라는 참모에게 1등상을 주지 않고 다 건넌 다음에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강조했던 B라는 신하에게 참모에게 1등상을 줍니다. 당연히 신하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겠죠. 그죠?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고 1등상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래서 불만과 그다음에 그 상에 대해서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니까 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라는 참모는 한순간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전략을 나한테 제안했다. 하지만 B라는 신하는 내가 평생도록 마음속에 간직해서 지켜가야 될 원칙을 얘기한 것이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A라는 그 참모의 전략을 받아들여가지고 승리하긴 했지만 내 행동과 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B는 그 원칙을 한번 상기시켜줬다.
그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에게 1등상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농공행상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농공행상의 원칙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벌은 반드시 왜 내가 그걸 받아야만 되는가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벌 받는 사람이 알고 벌을 받아야만이 불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상필벌인데 제갈량이 신상필벌에 관해서 정확하게 잘 구사했던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상을 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했고 누구든지 간에 벌을 줘도 모든 사람이 다 수긍했다. 심지어는 벌을 받는 사람조차도 내가 벌을 받아야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정확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 있는 농공행상과 정확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있다면은 그 불필요한 그 조직원들의 그 숙청이나 또 제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송나라를 건국한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라는 인물은 중국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하게 공신을 숙청하지 않고 나라를 정권을 수립한 인물입니다. 한 번의 술자리로 허심탄회하게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공신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설득함으로써 공신들에게 모두 군권을 회수해서 숙청도 피하고 또 정권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역구테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피해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공신숙청이라고 하는 토사구팽은 공신숙청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신을 어떻게 하면 숙청하지 않고 갈 수 있는가라는 지혜를 찾아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송나라 태조 조광윤의 공신숙청을 피한 부분 이게 다 역사 속에 저희들이 답이 있습니다. 진문공, 제갈량, 농공행상 원칙, 상벌 원칙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또 새겨 두신다면 불필요한 숙청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